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식사회동이냐 아니면 정책 대화냐 만나는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일단 정책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와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게 뉴스가 되는 지금 이 상황.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 제목입니다. 겨우 성사된 식사 시그널. 식사 시그널이요. 밥 한 번 먹기 힘든 두 대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정치의 현실인가. 뭔가 일단은 만나자고는 합의가 됐으나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요. 화면 좀 보실까요? 이 식사 시그널 이와 관련된 설명이 좀 담겨 있는데 이게 뭔가요? 맨 위에 보면 식사 시그널 가운데 하트가 그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뭐 핸드폰으로 이런 걸 보는 게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쭉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깨끗하게 옆에 설명을 해놨는데 이겁니다. 일단 이게 무슨 옛날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보면 무슨 뭐 사랑의 짝대기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먼저 화살표 보세요.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 합시다 했잖아요. 근데 온 대답은 X입니다. 안 됐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광호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자 만납시다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안 됩니다. X가 됐어요. 다 불발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김기현 대표가 밥 한번 먹읍시다. 뭐 소주도 하고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밥은 무슨 밥이에요. X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양당의 원내대표는 만나면서 뭐 밥도 먹고 이런다는 거죠. 일단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 그래서 X가 된 상태인데 이게요. 오늘 오전까지 약간 옥신각신 뭐 이런데 결국에는 뭐 만나기로 하기로 합의됐거든요. 자, 그럼요. 오늘 두 정당의 대표가 한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뭘 하는 척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멀리를 본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어느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회담은 회담인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뭐 정책 대화 한다 그러죠. 자, 김성태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당대표끼리 만나는 게 이렇게 성사가 되기가 원래 어려운 겁니까? 참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요 근래 이게 정치인가? 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예요. 밥 한 그릇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요식 행위가 필요하고 예. 신경전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이 암담한 정치의 행실이 예. 저런다고 두 사람 다 뭐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 절대 못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예. 더 적극적으로 밥 한 그릇 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예. 친구처럼 지나면서 예. 대화하고 이제 협치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걸 뭐 굳이 뭐 정책 뭐 협의회가 돼야 된다 뭐 예. 이런 정책 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옹졸하고 좀 옹색한 입장을 가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정치라는 게 예. 밥 한 그릇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김성태 전 의원님은 현역 의원 시절에 밥 한 그릇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했죠. 소주도 많이 하고. 예. 당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예. 뭐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서 뭐 좀 야당 입장에서 좀 드루킹 특검 때 좀 단식하고 뭐 상당히 세게 압박했지만 예. 한편으로 쉬어보니까 13차례나 예. 기자회견 내지는 뭐
민주당 문 앞에서 뭐 또 입장 서로 여야 예, 예.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게 협치인데 그게 정치인데 그러니까 밥 먹자 소주 한 잔 먹자는 이거는 뭐 행식이 없어요. 오늘 저녁 시간 돼요? 그럼 되면은 각자 저녁 약속 있으면은 좀 일찍 맞추고 그럼 한 8시 반 9시에 만나서 소주 한 잔 하자. 예. 그래서 협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치인데 이걸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좀 만납시다. 얼굴 보고 식사하면서 대화합시다. 이런 게 왜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장윤선 기자께는요. 일단 오늘 이게 참 이 두 대표가 각각 입장들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우리 친구 아닙니다. 친구하고나 밥 먹고 소주 하세요. 라고 했는데 오후에 김기현 대표는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그러면은 한쪽은 친구 아니다. 한쪽은 친구 맞다. 이러는데 서로를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 상황은 뭡니까? 좀 근데 친구하기에는 조금 그 직전 간의 대화의 내용이나 뭐 예. 이런 걸 보면 서로 굉장히 비난의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랬죠. 친구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사이인 것 예. 같고 특히나 좀 사전에 여러 가지 뭐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갑자기 뜬금없이 행사장에서 소주 한잔 하자고 제안을 해서 예. 그게 지금 뭐 밥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 대화가 필요하다. 예.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마치 이제 거절한 것만 강조했다. 네, 거절한 것만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제 발언을 세게 한 건데 예. 이 발언을 받은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진도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오후 2시부터 이제 급진전 된 겁니다. 그래서 정책 대화 하겠다고 일단 받은 셈이 정책 대화를 됐어요? 하겠다고 받았고 정책 대화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또 스토리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체 공개를 하는 1대1 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지 말고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해서 상세한 약간 또 얘기를 좀 차이점이 하자. 있었네요. 그 상황에서도. 예,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공개적으로 1대1 토론을 하자고 합의가 됐고 예. 아마도 빠르면 내주에 TV 토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만나자는 게 TV 토론으로 간 거예요, 예, 지금? TV 토론으로 가서 지금 분위기는 대선 후보 토론인가? 왜 갑자기 TV 토론을 한다는 거지? 라고 하는 거고 의제도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무단을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규모로 해서 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현안에 대해서 놓고 1대1 TV 토론을 하는데 뭐 그 언론사도 이제 정해지겠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언론사가 정해지면 1대1로 생방송 토론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예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하자. 끝장 토론, 무제한 토론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데요. 이게 또 언론사가 일단 섭외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TV 토론이면 중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일단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그 전부터 만나자는 얘기 계속했었는데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밥이라도 먹고 소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밥이나 술은 친구하고 하세요. 뭐 정책을 논할 자리지 왜 국민한테 그런 걸 보여줍니까? 이렇게도 거절이 됐어요. 그리고요.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또 얘기하죠. 친구 아니니까 친구하고나 술 드시고요. 밥 드시고요. 공개 정책 토론 합시다. 이러니까 오후에 김기현 대표가 받은 거예요. 자, 일단 정책 토론 좋은데요. TV 토론 일단 정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비공개, 첫 만남이니까 비공개 면담도 합시다. 라고 또 던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민주당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 일단 김현정 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TV 토론은 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정책 대화인데 그걸 TV 토론 형식하자는 건 다 긍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비공개 별도 만남을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던졌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할까요? 이거 어떻게 분위기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책 토론을 하자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방식이라든지 뭐 그 논의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하자.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것 같고요. 그거는 저 정책 대화 부분은 그렇게 하자라는 게 합의가 사실상 된 것 같아요. 근데 별도로 또
비공개로 따로 만나자. 그러니까 이게 꼭 식사든 아니든 차를 마시든 뭐든 비공개로 한번 얼굴 좀 봅시다. 이걸 또 제안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TV 토론도 있고 공개 토론도 하고 또 예. 비공식으로도 뭐 저기 정책 토론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섞어서 한다라고 하면 예.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여야가 좀 협치를 해서 이 어려운 경제 민생을 좀 국민의 삶을 좀 다시 좀 정상으로 좀 올려놓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예. 그 시기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해도 상관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밥은 친구와 하라, 정책 대화는 환영. 이거 다시 제안한 거잖아요. 밥 먹자는 것도. 그랬더니 오늘 김기현 대표가 공개 TV 토론 합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민주당도 반응을 보였거든요. 뭐 형식 상관없다. 근데 다만 당대표끼리 만나는 비공개 회담. 그러니까 이게 식사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으나 비공개로 만나는 거 별도로 합시다라고 그랬거든요. 민현주 전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당대표와 당대표가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이게 어떻게 되겠나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께는 그렇게 만나자고 구애를 하다가 예. 김기현 당대표, 여당 당대표입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인데 예. 만나자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고 거의 대선판으로까지 이렇게 판을 키워나가면서까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든 야당 대표와 만나서 지금 사실 국회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우리와 안 만나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 이 관련된 쟁점되는 법안들을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아예 전략적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을 지금 뭐랄까요? 골탕 먹인다고 할까요? 아니면 끌어내기 위한 지금 예. 전략으로 지금 법안들을 단 강한 처리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당 대표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같이 상의를 해서 예.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들은 좀 줄이자 이런 예. 차원의 노력인 것 같고요. 뭐 김기현 대표라고 지금 TV 공개 토론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무슨 뭐 공약 토론을 하겠어요. 무슨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든 민주당과 협의를 하려는 그 노력을 보이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론은 하되 예. 비공개로 만나면 또 갖자 이런 차원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손 드셨는데 우선 김현정 위원장 먼저 손 드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이 어디까지인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게 작년 9월입니다. 예. 작년 9월이고 지금 벌써 5월 말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어떤 그 제안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양국관리법이나 뭐 간호법이라든지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야당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한 그런 문제를 좀 여야 간에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간의 과정들을 보면 뭐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예, 예. 하루 이틀 만에 뭐 뚝딱 야당이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예. 1년이 넘게끔 논의도 예, 예. 하고 토론회, 공청회, 뭐 상임위 간의 수많은 그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여야 간에 전혀 뭐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 지금 결국 법안 얘기 나오는데요. 약간 이게 방점이 다르게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민현주 의원이나 예. 김현정 위원장 둘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김현정 위원장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요.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고 소주 한잔 합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절할까요? 아 그거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가 똑같이 하는데 그건 거절하고 대통령은 거절 안 한다는 건가요? 이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예. 민생 경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영수회담 하자라고 제안을 저기 한 8차례인가 했던 거로 제 기억이 예,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지금 공사 구별 안 하고 다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의중을 빼고 독자적으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예. 기본적인 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여야 대표가 형식적으로 뭐 식사는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정치적인 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의 김기현 대표보다는 대통령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더 바라는 거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대화와
또는 실질적인 그런 예.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현재의 예. 그 여당의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하고 장윤선 기자가 손 드셨거든요. 제가 각각 1부씩 드릴게요. 먼저 김성태 전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좀 정치를 예. 시간 나실 때 뭐 멀리도 볼 거 없어요. 예. 한 20년 전의 정치만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을 본인이 뭐 적절하게 잘 판단하고 있는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1975년도 그때 YS 김영삼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때 유신 체제 때입니다. 예. 70년대로 갔습니다. 예, 지금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때도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게 예. 신민당 시절이나 과거 야당 예, 예. 통일민주당 시절 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그때 다. 그때는 영수회담이에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도 총재예요. 그러면 신민당 김영삼 당 대표도 총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개념인데 예.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노무현 그리고 저 YS 이후부터는 이제 이걸 없애버렸어요. 영수 개념이라는 걸.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예. 박근혜 당시 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이라는 걸 딱 한 번 예. 해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대 당의 협의는 예. 정치적인 협의는 당이 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요구하는데 웬뭐 김기현 당 예. 대표가 네가 나오냐 이 이야기예요. 장윤선 기자, 여기에 그럼 혹시 못마땅하다.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볼 때 같은 당 대표지만 나하고 급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라고 국민의힘 지도부 일원이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안 만나주는 거 아니냐. 이유를 분석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제가 취재를 요청했더니 그래서 급이 안 맞는다. 나는 만나려면 대통령을 만나야지. 특히나 이제 소주 한잔 하는 거는 대통령이나 돼야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 핵심은 뭐냐면 왜 갑자기 예. 그동안 계속 뭐 범죄자 취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예. 느닷없이 지금 왜 소주 한 잔 밥 먹자는 제안을 한 것일까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원래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용산과의 교감이 굉장히 크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오더를 받고 만납시다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 무슨 시그널이 와서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만나자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왜 만나는 것이냐 알아보니까 김기현 대표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고 당대표지만 당대표로서 존재감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오케이 받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끝낼 게 아니라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 세게 붙어보겠다. 예. 그리고 토론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다. 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거기까지 진도는 아직 안 나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TV 토론 하자고 사이에서 합의가 된 것 같거든요. 무슨 대선 토론처럼 뭐 당대표끼리 나와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한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내주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기다려보죠. 어떤 모습인지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는 민주당, 야당 내부 사안과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때가 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때가 왔다. 비명계의 전투력 상승 중? 그러니까 전투력 상승 중인데 그 상대가 비명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그러네요. 자, 그럼요. 벌써 이제 며칠 됐네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쭉 견뎌왔다, 상황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혹은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저는 제가 좀 대표님 좀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지사하실 때 또 이 대표 나오시는 이 과정이 쭉 함께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좀.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기 앉아서 보니까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장윤성 기자, 일단 네. 내용이 보면 그동안 신중하고 이재명 대표 신중하고 조심했는데 이게 다 작전이었다. 때를 기다린 거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때를 말하는 거고 유구를 향한 공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뭐 취재를 해보면 예. 혁신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돈 봉투에 이어서 김남국 예. 의원의 코인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비명계가 당 지도부 운영에 대한 불만을 6시간 의총을 통해서 예. 성토를 하고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어쨌든 뭐 강성 당원들 문제와 관련된 뭐 제명 요구도 하고 그리고 또 결의안도 채택을 하자라는 예. 방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에 맞서서 문제가 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그럼 그 좀 하고 있는. 반격을 한다는 대상은 비명계입니까, 이른바?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 당 내부적으로는 뭐 어떤 특정 집단을 찍어서 비명계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예. 칼을 든다 이게 아니라 예. 당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의제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는데 그와 예.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검찰 현안들이 있어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될 좌고우면하지 않고 혁신을 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른바 윤핵관 불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조 윤핵관들이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천 혁신 경쟁이 진행이 될 예. 텐데 민주당은 그럼 뭘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에 이제 시작, 발동을 좀 걸기를 시작할 거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뭔가 바꿔가겠다. 뭐 표현이 있죠. 뭐 정치가 흔히 나온 뭐 쇄신, 혁신 이런 거에 방점을 둔 거 아니냐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민영배 의원이 지금 방금 들으신 이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저는 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진짜 사이다 김 빠졌다라고 하는 이게 그 우리가 그냥 좋게 표현하면 이재명 다움이 옛날에 그 시원시원한 그 이재명 다움이 좀 전투력이 있는 그런 이재명 다음에 요즘 사라졌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광주는 사실은 광주만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걸 요구를 하고 그 중심에 윤석열 검찰 독재와 잘 싸워달라. 그러니까 목소리 큰 좀 정치인들 좀 키워서 잘 좀 싸워달라. 이거예요? 성남시장 때 모습 뚜렷하다. 전투력 충만한 그때 눈빛 오늘 봤다. 뭐가 살아났다. 뭐 이런 뜻인가요? 김성태 전 의원님. 전투력 충만한 눈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민행배 의원이 후반부에 한 이야기가 바로 본질이에요. 때가 왔다는 본질이.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뭐 반목 이게 분열의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올 여름 더위 지나고 예. 조금 시원한 바람 불면은 이 분열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분열이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전쟁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그게 지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입니까? 그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민행배 의원도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 그 개련한 의지를 주문한 거예요. 전투력을 발휘할 때가 왔는데 그 때가 지금이고 그 때에서 원래 대상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남시장부터 예. 거침없이 싸워나가는 거였어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뭐 가문 저기 앞에 와서 그냥 뭐 단식하고 뭐 투쟁하면서 대정부 투쟁 당시 가열차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물 리스크 때문에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 좀 연연했다면은 이제는 뭐 168승의 민주당 의석이 존재하는 한 더 이상 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쉽게 말하면 깜빵 갈 일 없는 거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내년 총선 앞두고 청소년에서도 본인이 얼마 전에도 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의 이런 공시에도 불구하고 어느 그 방송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내가 왜 그만두냐고.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 방송 나온 이 자리에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예. 당 대표로서는 내년 공천도 못 하고 아닌 말로 당의 분들로 예. 그냥 비대위 체제 맞이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우는 대상은 예.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자, 김현정 위원장.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낸 민영배 의원의 별명이 배틀래빗? 뭐 우리 말로 전투토끼? 뭐 약간 이런 별명이 있다 그래요. 민영배 의원이. 그만큼 뭐 전투력 강조한 건데 전투력 충만한 그때 눈빛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다. 근데 지금 김성태 의원 전 의원께서는 그 전투력을 발휘할 대상이 윤석열 정부라고 그랬고요. 장윤선 기자는 당 안에 어떤 혁신과 쇄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비명계를 향한 어떤 혁신과 쇄신을 보여주겠다. 이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김현정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다 한다는 겁니까, 되는데 그럼 순서적으로 보면 장윤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 혁신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리고 저는 혹시 그 생각을 합니다. 혁신 과정의 비명계에 대한 이른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숙청 또는 뭐 압박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여야 간의 혁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혁신의 내용들을 주로 보면 현재의 의원들 중심의 혁신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일 지역 삼선 금지라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인적 쇄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혁신의 내용들이 지금 장경태 그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는 혁신위원회에서 예. 하나하나 논의하는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 처음으로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는 뭐 의원들 평가하잖아요. 하위 20% 그걸 그렇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걸 공개하라라든지 또는 이제 그 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라든지 예. 또 중앙위에서 1차 컷오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의 혁신의 내용들로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또 당내의 진보적인 의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의 반발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하질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혹시라도 이것이 공천과 연관해서 그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에 칼을 휘둘러서 예. 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뭐 그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또는 친명계의 정치인들 예. 중심으로 공천 혁신을 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을 일정 부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 전에 이제 그 공천과 관련된 실제의 속내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런저런 다른 이유들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당의 책임 당 대표로서 책임감 이런 걸로 관련해서 비판을 해왔지만 예.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기저에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께서 왜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당직 개편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바로 더 미래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왜 친명 중심으로 지도부 예. 하지 마라. 그 얘기도 들어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 TF를 만들어서 예. 이계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비명계 중심으로 공천 TF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확인된 건 뭐냐면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 공천대로 하겠다라는 거로 그 비명이나 소위 말하는 반명 의원들을 좀 안심시켜주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당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예. 당을 좀 통합시키는 차원에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선명하게 대정부 대여 투쟁을 강화시키자 이런 기조를 이제 세웠던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내의 그런 그 그 문제 제기라든지 비판은 오히려 수위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예.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혁신의 길을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선명한 대여 정부 투쟁을 해나가겠다. 이걸 통해서 당 지도부의 그 권위도 세우고 또 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약간 여기 김성태 의원 방향, 그다음에 장윤선 기자의 방향, 김현정 위원장은 다 얘기하는데 장윤선께 짧게 드릴게요. 뭐 약간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제 취재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하고 제가 아까 잠깐 통화를 했는데, 예. 이제 본인 광주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당신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그래서 아니 내가 무소속이었다가 민주당 온 지가 며칠 됐다고 그런데. 또 무소속으로 예, 예. 출마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광주의 민심이 그렇게 할 거면 무소속으로 나가라. 민주당 형편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예. 그것이 당이든 당 밖이든 앞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똑바로 싸우라라는 요구가 있다는 거여서요. 예. 그래서 아마도 내부 정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예.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를테면 당 내부, 예. 그다음에 당 외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는 거침없이 싸우겠다. 사이다 이재명의 예. 복원을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민영배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간단치는 않았어요. 지금 뭐 아까 비명계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특히 이제 비명계 중진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데 최근에 이른바 강성지지층, 개딸들의 어떤 모습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개딸은 이름이 개혁의 딸, 네, 맞습니다. 개혁의 아들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매도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인신공격, 욕설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개딸 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점을 좀 흐리는 얘기 같고 이거 가지고 뭐 진상을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 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악화되는 거, 말 못하게 하는 거, 자꾸 억누르는 거,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는 거지. 그 특정인이 200만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그걸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 관계에 속아놨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요. 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계, 이제 특징이 비명계 의원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중진들이 등장하셔서 발언을 해서 그게 좀 특이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또 친명계 의원들하고 어떤 조직적인 충돌까지는 안 갔고요. 예, 좀 아슬아슬은 했습니다. 좀 앞으로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자, 뭔가 좀 걱정 좀 아슬아슬하다는 진단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이 약간 친명, 비명 뭐 이런 어떤 이름을 듣는 분들끼리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하나 뭐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 두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죠? 이게 법원을 거쳐서 지금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에 보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날 잡아서 이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명 쪽에서는 이거 검찰의 망신주기다,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부결을 하면 이거 후폭풍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긴 가결하자는 쪽이잖아요. 민윤전 의원님. 네.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거든요. 이 상황, 이 표결을 거치면 이게 엄청난 무슨 분기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민영배 의원이 말한 뭐 엄청난 개혁을 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냈잖아요. 예.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 개혁에 정말 힘을 실어주고 제대로 된 민주당이 내부 개혁부터 시작해서 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든 뭐 그렇게 외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체포 동의안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부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표를 던져서 결정이 나느냐에 더 달려 있다고 봐요.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은 검찰이 망신주기다. 이미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깡통폰 제출했고, 그다음에 송영길 캠프에서는 이미 PC도 한 달 전에 다 정리를 했고, 그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이거 부결을 시키면 이재명 대표나 민영배 의원이 얘기한 내부 혁신 경쟁에서 도저히 그 근거를 찾을 수가, 명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비명계 의원들은 그러겠죠. 거봐라, 당신들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당신들의 부정한 것들을 덮기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국민들을 위한 혁신이냐라고 나올 것이고, 우리를 진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숙청하기 위한 과정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런데 만일에 민주당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해서 가결이 됐다. 정말 정리를 하고 나간다고 하면 내부의 혁신 경쟁의 가능성도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판단을 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칫 또 충돌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30일 본회의 보고 예정이면 그 위에 금방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날짜를 잡아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상황이 이렇고요. 그리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요, 많은 의원들이 저는 아니에요, 이런 입장 표명을 계속했습니다. 그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안 만났어요. 김남국 로비 의혹 벗어났다. 물음표죠. 물음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화면 좀 보시죠. 이게요, 지금 여기 뭐 의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 뭐 윤창현, 김종민, 김양구 등등등 뭐 당도 뭐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른바 위메이드 이 코인 관련 그 회사잖아요. 거기에서 뭐 관계자가 국회의원실을 찾아왔다 뭐 이런 게 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그냥 통상 인사차 방문한 거다. 보좌관만 만났어요. 보좌관이 현안 면담한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뭐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보좌진만 만났어요. 저는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들 놀란 거예요. 지금 위메이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관계자가 찾아왔다. 의원실을 막 돌았다. 이러니까 관계됐던 그 방문했다는 의원실에서 다 해명을 하는데 그냥 인사차 그냥 설명하려고 들은 거고요. 의원은 안 만났어요. 이런 게 반복됐습니다. 이런 해명들이.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설명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14회 위메이드는 14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여기는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실에 가서 그 의원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명의만 빌린 것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왔죠? 여러 곳 방문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깜짝 놀라서 오긴 왔는데요. 그냥 설명 들은 거고요. 저는 안 만났어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단이 공개가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명단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실은 방문을 안 했다 그러죠? 이 위메이드 측에서.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다른 시각이 나온 거예요. 민주당 쪽 인사들은 드디어 김남국 위메이드 로비 의혹 벗어난 거다. 이게 증거다. 의원실 안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 김웅 의원이 있네요. 역시 물타기다 이거. 그리고 방문이 없으니 로비도 없다는 주장. 이게 맞습니까? 오유지?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로비를 받았다라는 의혹. 그거는 이제 어제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일단 밝혀졌죠.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어제는 좀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예, 그거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 난 너 믿었다. 거짓말은 안 할 친구거든요. 네. 그거요. 김남국은 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공동체라고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합니까? 설득 가능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데요. 이거 시각이. 일단 김윤정 위원장. 김남국 의원 로비 의혹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발언을 전제로 해서 추정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한 거잖아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확인된 것은 그 상임 시간 중에 코인 거래했다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뭐 내부 거래라든지 입법 노비는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입법 노비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특히 그 여당 쪽에서 얘기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이메이드 관계자들이 국회 출입을 14번이나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분명히 김남국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국회에서 이제 그 공개를 못 한다고 했다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 나와 보니 거기 없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러면 로비를 뭐 국회의원실에서 하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럴 필요는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김남국 의원이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그 뭐 청력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뭐 상임 시간에 거래한 그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추고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변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사실 확인은 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요건 외에도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코인 뭐 진상조사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계속 간담회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블릭스라는 그 업체 그 대표들이랑 간담회해서 이게 내부 정보 혹시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막 질책했을 때 전수조사했잖아요. 근데 어제 아니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빗썸과 이제 거래소, 예. 빗썸이나 업비트라는 거래소 그 대표들하고 또 간담을 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또 지적을 해서 다 전수조사 사겠다랬는데 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2억 5천여만 원을 K뱅크라는 그 계좌로 이체한 것을 인출했다라고 단정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사실 이제 확인해 보면 나올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이제 결국은 법적인 측면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가려질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금 출처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같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키는 그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그 분절적으로 소명했던 자금 출처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뭐 업비트나 빗썸에서 관련 자료들 다 받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분석해서 빨리 종합적으로 좀 소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 혹시 장윤성 기자 들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제가 어제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강원도 모처에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고요. 뭐 강원도에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어딘지 정확하지 몰라요. 지금. 그거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은 어쨌든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열흘 넘지 않았습니까? 넘었죠.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형태인지 국회의장실을 통해서 확인 취재를 했는데요. 청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휴가가 없지 않습니까? 연가 이런 거 없어서 청원 휴가의 형태로 회의에 불참할 때 사유를 내고 그리고 불참을 하고 있는데 국회 법사위 그다음에 이제 냈습니까? 뭘 본회의에 청가 사유서를 내고 그리고 불참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사유는 확인이 뭐라고 됐습니다. 썼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장실에서 확인은 안 해줘. 뭔가 썼을 텐데 그건 아직 공개가 안 됐네요. 이번에는 민현주 전 의원님, 김남국 의원 로비 의혹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이게 멀은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정말 김웅 의원도 SNS에 썼지만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물타기고요. 변주 굴리기예요. 특히 안민석 의원이 저걸 가지고 김남국 의원 누명 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 특히나 민간 기업에서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국회에 올 때 국회의원이랑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무진들이 오고요. 당당하게 기록을 쓰고 들어오고 그래서 보좌진들 4급 만나기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실무 담당하는 보좌진들과 만나서 설명 듣고 뭐 질의응답하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지 어떤 기록도 다 공개가 돼도 투명할 정도의 그 정도의 방문 기록이 남는 것이지. 진짜 로비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정현 학회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록이나 보면 사고 상장되기 전에 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오르고, 그래서 팔고, 또는 그 꼭지점에서 팔기가 좀 뭐하면 며칠 있다가 조금 내려간 다음에 팔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사나 이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방문 기록을 가지고 봐봐라, 김남국 의원 안 만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뭐 강원도에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뭐 처음에 뭐 고성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딘다는데 뭐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는 강원도긴 강원도인데 뭐 어디에 있다, 여러 곳을 다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기다려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 주제는 글쎄요, 이게 야당과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등장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물어보자. 조국이 내민 비청구서를 내밀었다고요?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된 것 같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계속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입시 비리 혐의 관련된 거, 그리고 이 감찰 무마 혐의도 같이 이제 재판이 되는데, 감찰 무마 관련 요 혐의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변인이 이 법원에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고 그러죠. 청와대 특감방 관련 근거인 직제 뭐 7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직접 개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어보는 게 가서 물어보는 방법, 서면 물어보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하겠다고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뭐 입장을 내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반대래요. 아니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사실 조회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그냥 규정 따져보면 되는 건데 이걸 왜 굳이 거기다 물어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궁금증이 나죠. 도대체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왜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건가? 이겁니다, 지금. 자, 과거의 영상이 좀 있거든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예. 개인적으로 밉지 않느냐, 서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답을 하지 않는데 박수가 나오는 건 뭘까요, 그건? 약간 좀 상황이 묘하긴 한데, 김성태 전 의원님,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사실 조회를 해보자, 물어보자, 이렇게까지 법원에다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 요청하겠다고? 이게 무슨 마음의 빚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래도 학교에 계시고 교수의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하신 예. 분인데 뭐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물을 볼 건을 가지고 물어봐야지. 예. 저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를 갖다가 이제 개정갱의를 갖다가 내가 대통령에게 이걸 갖다 보고하고 대통령이 제가 속에서 이뤄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지금요? 아, 그러니까 자기 임명해 주는 그 대통령에게 또 너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 차례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리고 조국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에 마음 아파한다. 그게 이제 작년 3월 퇴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런 지난 2월 달에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 이번에 이제 문재인입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도 내면서도 소주 한 잔 소주 한잔 하자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이제 김경수를 처음에 이제 경남지사를 후계자로 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댓글 조작 건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판단한 사람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에요. 조국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울산시장에게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하명 사건을 내린 게 그걸 수습해달라. 또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 이 사건도 잘 수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손에 피를 묻히고 악역을 맡긴 거죠. 그게 대한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빚을 졌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러면 상당한 빚을 진 거죠. 지금 빚을 갚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럼? 자, 보통 같으면요. 자기를 임명해 준 수석에게 대통령에게 수석이 아이고 너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뭐 자기는 서운한 마음 없다, 불편한 마음 없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 될 걸 뭐 자기는 보좌관으로서 답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서운함이 있다는 것이죠. 장윤선 기자. 네. 사실 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다.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가서. 네. 당시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변호인인데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을 유리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재판 때문에 그런 건데요. 1심 재판부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은 이 감찰반의 감찰 업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직권 능력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감찰반을 수사권이 있는 사법경찰관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실무 담당자 수준으로 봐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고법 형사 13부에서 진행되는 2차,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2심의 첫 번째 공판 이제 심리 기일에서 저게 나온 것인데, 왜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사실 조회를 요구를 했냐. 핵심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지냈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당시에 이 7조 2항을 바꾼 겁니다. 개정을 한 거죠. 개정의 주체가 바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던 건데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요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걸로 한정을 하며,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길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 그게? 네, 핵심만 설명을 드리자면 감찰반의 감찰 업무가 수사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찰을 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해서 수사토록 한다. 거기까지가 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서 무마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명과 소명을 위해서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규정을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재판부에 해달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답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감찰반을 민정수석으로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특감반의 월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조국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 측은 그게 아니라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 그리고 이제 박형철 비서관 등등이 해서 감찰을 중단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서 감찰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밑받침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이런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6월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도 재판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청을 상대로 복무 점검을 했던 그 사건인데요. 이게 비슷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조국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조회한다는 건 약간 차원이 달라 보이거든요. 김윤정 위원장. 내용 문제를 떠나고요. 이거 사실 조회 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이 응하겠습니까, 이거를? 저는 응할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답변서를 쓴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좀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미리 이건 예의가 된 거다 그러면. 그래도 그 정도의 뭐 양해는 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사실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저항하면서 벌어진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 그거에 대해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당시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얘기를 해서 총장이 임명을 했는데, 오히려 검찰을 지키는 그거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뭐 전방위적인 이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좀 전에 우리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사실 좀 해주겠다 이런 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처음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이거 혹시 검찰 쪽에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라는 거죠, 민현주 전.
저는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대놓고 그냥 SOS 치는 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위해서 이렇게 다 바쳐서 예. 가족들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좀 살려주세요라고 마지막 SOS를 치는 과정인데요. 예. 지금 조국 전 장관 그 변호인 측의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절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이 걸렸는데 그러면 절도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국회의원이죠. 입법기관이니까 가서 왜 이런 식으로 법 만들었는지 얘기를 해라. 그럼 나가 절도가 죄가 아니라고 설명 좀 해달라. 그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법리상으로는 글쎄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법리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논리고요. 이건 정말 조 전 장관이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대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SOS 치는 거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래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조용히 살고 싶다는 얘기 그런 취지에 계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마저도 뭔가 지금 요청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게 신청이 되면 사실 확인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이 자체가 나중에 하면 또 기사가 되고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기사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글쎄 이게 사고일까요? 아니면 뭐 다르게 표현해야 될까요? 비행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하늘에서 문 열린 비행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고요? 승객이 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 얘기요. 장윤성 기자. 이게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오늘 오전 11시 예. 58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제주를 떠나서 대구로 향하던 그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이 상공에서 열리는 지금 그런 사고가 나가는 발생. 영상이 저겁니까? 열린 예, 채로 지금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열린 겁니까? 채로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공포의 10분이다라고 그 당시에 탑승했던 탑승객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러다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게 문이 열렸는데 63빌딩 높이니까 한 200m 조금 더 되는데 그 그렇습니다. 상공에서 문이 열려서 비행기가 날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194명의 탑승객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저 사건으로 6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기절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좀 아비규환인 상황이었던 것 지금? 이 같습니다. 문은 왜 열린 겁니까?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비상구 쪽에 앉아 있었던 탑승 승객이 어떤 비상구 레버를 건드리면서 문이 열렸다는 진술이 있어서 승객이 그걸 건드려서 문을 열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는요? 예, 3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왜 갑자기 비상구 레버를 건드린 것인지 혹시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문제의 승객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승객인데 이 승객이 지금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본인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다는데 승객들이 더 심리적 불안 아닙니까? 문이 열린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내린 거잖아요. 착륙할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활주로에 거의 다 와가 있는 상황이긴 예. 했었는데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 속에 있고 특히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예. 아유, 오늘 비행기 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뭐 많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 49분이에요. 제주에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인데 여기 보면 제주의 초중등 육상 선수,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탔다 그래요. 승객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탔는데 착륙 직전에, 그러니까 착륙하러 이제 비행장으로 나가는데 한 200m 상공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생각하시죠. 영화에서 비행기 사고 날 때 뭐가 비행기가 문이 열리거나 비행기가 파손돼서 공기하고 접촉되면은 막 빨려 나가는 막 이런 무서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바람하고 통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을 거거든요. 착륙 후에 9명이 병원 이송, 그리고 경찰은 해당 남성 검거했다. 민현주 전 의원님, 지금 문제점들이 뭐로 보입니까? 지금 이게요.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는 이 사고의 기사를 접하고 제일 놀랐던 것이 저렇게 쉽게 열리나 문이. 아, 문이 비상문이 저렇게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착륙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다들 안전벨트 하고 있고 또 스튜어디스 분들이 가만히 계셔라라고 분명히 안내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저 정도면 이미 스튜어디스들도 자리를 다 잘 착석하고 그렇겠죠. 있는 상황이죠. 착석 상태였겠죠. 네. 그런데
비상구에 물론 성인들이 앉아 있고 이륙하기 전에 비상구 쪽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설명들을 좀 해줍니다. 혹시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들을 원래 하는데 비상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약간 좀 체격도 좋고 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가 스쳐서 나중에 비상사에 네. 같이 협조합니다. 이런 거 당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인들이 앉죠. 예. 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오케이 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앉은 분일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쉽게 손을 댄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가? 이게 착륙 상태에서 연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물론 그렇죠. 착륙을 날고 있지만 하늘 상공에서 열린 거예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예.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조종사라든지 스튜어디스가 뭔가 좀 조작을 해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 무슨 방문도 아니고 그렇게 열립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비상문이요? 저 정도면 그냥 손만 대도 열렸다는 걸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까지 비행기 문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이 이렇게 쉽게 열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승객이 그 비상구나 이런 쪽에 날개 쪽에 앉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사항을 주지를 시키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비행사 쪽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사해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입법 사항들이 있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이 정도 사안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더 큰 불상사였으면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요? 자, 김성태 전 의원님이 현역 의원실에 국토부 이런 거 담당하시니까 이 비행기, 항공기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항공 그 승무원이라든지 기장 예. 이런 분들은 뭐 상당히 항공 안전 그 훈련이나 교육을 매년 받아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 정도면은 말 안전벨트 제대로 착용 안 했으면 날아갑니다. 저 안에서. 근데 좀 전에 민은주 의원님 지적대로 이 비행기가 계류대에 정확하게 들어온 난 이후에 승무원들이 문을 여는 그 자체도 레벨을 돌려가지고 상당히 꽤 힘을 줘야 열리는 문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문인데. 문이죠, 상당히. 예. 그런 문을 이렇게 물론 한 250m밖에 안 됐어요. 예. 곧 뭐 착륙을 할 그 직전이니까요. 직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30대 아무리 건장한 직원이라도 그래도 상당한 공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문이 쉽게 열렸는가? 지금 여기 네. 보면 이게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가 이 얘기했어요. 고도가 높았다면 기압 차이로 그러니까 비행기 실내와 밖에 기압 차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압력이 커서 문 자체를 못 여는데 착륙 과정에 고도가 낮아서 압력이 적어서 열 수 있었다. 이 뜻이에요. 저는 지금? 이 설명을 100% 동의 안 해요. 아무리 고도가 낮아 있지만은 불과 250m밖에 안 됐지만은 그 30대라 하지만은 저 문을 열 때는 상당한 힘을 더군다나 외부의 공기 기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공기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받는 상태고 두 번째는 이제 비상구 주변에는 항공안전보호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만 15세 이하의 또 청소년 아동들을 못 앉게 돼 있어요.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을 갖다가 이 비상구 주변의 이 착석 그 규정을 승무원들이 제대로 또 지켰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시아나 항공하고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지금 합병한 거는 이미 발표되고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 지금 항공 그 국가들의 승인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 항공 전문가들은 이게 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가뜩이나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정비 부분이나 이런 뭐 승무원들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리 합병해서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빨리 좀 조속하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저 애국 미국이라든지 지금 현재 중국 몇 개국 남았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풀어져서 이 합병 통합 문제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보도를 통해서 나온 목격자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승객 말하는 거죠. 한 남성 승객이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도착을 안 하는 거야? 라면서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도착을 안 하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도착을 안 한다고 문을 벌컥 연 거예요? 비행기 문을요?
이게 버스 문이라도 큰일 날 판에 지금. 김현종 위원장,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많은 게 당시에 승무원들은 왜 저지를 못했을까?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성태 전 의원님은 200m라도 공기 압력이 상당했을 때 그렇게 쉽게 문 열리는 문이었던가 이게. 그리고 이 정도면요, 이거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걸 좀, 이거 나중에 지금 문제 승객도 승객이지만 항공사 부분도 따져볼 게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저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니 그 옆에 계셨던 승객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저걸 보고요. 그러니까 그 뭐 저기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조종사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안내원이나 저기 스튜어디스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저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좀 않는데. 저 상태로 그대로 착륙을 했다 그래요? 네, 열린 채로. 문이 열린 채로? 네. 그것도 더 깜짝 놀라요. 원인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문이 열리면요 밖으로 열려요. 비행기 기체 밖으로 열려요. 안으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닫을 수는 없어요. 이미 열린 그러니까 이미 열린 상태에서 누구도 안전벨트를 풀고 움직였다가 더 큰 일이 발생할 때 날아가는 되는 거죠. 거네요. 날아가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그걸 문을 닫을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도 좀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무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겁니다. 한국,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 지금 미국 언론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당국 뭐 대통령실 반응은 과연 어떨까? 이겁니다. 지금. 무기 지원을 한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우크라이나의 포탄 수십만 발 이송 진행 중.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받아서 우크라이나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쪽으로 보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고. 뭐 약간 우회 지원 같기도 하죠. 근데 무기 지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실 뭐 군 당국 각각 설명이 있는데요. 일단 군 당국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또 5월 24일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보도 내용에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또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뭔가 설명이 어정쩡한데요,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네요. 사실상 이게 뭡니까 지금 이상한 그러면? 이 문제는 뭐 특히 친구 국가인 러시아 입장에서 무지막지하게 지금 현재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지원. 뭐 온갖 지금 만행은 러시아의 만행은 많이 알려졌어요. 인도적 지원, 비살상 무기 지원 이런 부분도 다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는 고가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포탄을 갖다 이제 수십만 발 지원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보도지만은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비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 가령 의료 지원 뭐 그런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지뢰 제거 장비라든지 심지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건 비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 근데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가지를 않고 있는 거고. 근데 포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뭐 취재 경로를 통해서 저는 보도를 했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방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 애교 안보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일 없어서 미국까지 흘려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애교 안보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른바 NC, ND 뭐 이런 겁니까? 얘기 안 한다? 이것도 야당 입장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이런 거는 야당 입장에서 절대 크게 문제 제기하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보도는 됐고 예. 우리 국방부 군 당국은 약간 어정쩡한 뭐지 무슨 소리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젠가요? 국가안보실장 국회에 출석할 일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비슷한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할 겁니까?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불법 침략을 탄약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그다음에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본 의원이 추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장윤성 기자, 추후 검토할 거 이게 보니까 뭘 열어둔 것 같기도 하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국방 전문가들은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같다 뭐가.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CIA가 우리를 도청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국산 포탄 155mm짜리 이게 33만 발이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밀 그 형이 공개되면서 막 논란했던 내용 CIA 그거죠. 기밀 문건이었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전제로 걸고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만 머물러 이것을 고집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 러시아가 굉장히 또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가 반발했고요. MBC도 MBC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기조로 얘기를 합니다. 최전선의 상황이 변화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 노력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로를 보면 사실상 우크라이나로 무기가 포탄이 우회 지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걸 밀어내기식 지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영상 보신 대로 조태용 안보실장 그리고 또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디나이, 그러니까 부정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 태도가 왜 이렇게 NCND 알 수 없는 태도를 일관하느냐. 이것의 핵심에는 러시아의 보복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의 보복이 어떤 형식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보내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국이나 미국 당국의 입장의 공통점을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까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 설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이번에 또 일본에서 나온 보도가 있어요. 일본 매체인데 윤 대통령 7월 나토 회의 참석 후에 우크라이나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은 계획이 아예 없다. 여러 위험 요소 있다. 근데 보도 나온 거예요. 민정주 전 의원님, 뭔가 이렇게 뭐 움직임이 이게 흐름이 있는 건가요, 지금요, 이게? 이게 뭐죠?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초반에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신중했죠. 우크라이나와 접촉한다거나 이런 이 국제 정세에 뭔가 메시지를 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 상황에서나 지금 블록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도 있는 저는 그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구인지 적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자꾸만 가고 있다 이겁니까 지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완전 신냉전 시대다. 그리고 뭐 서방 국가들도 이렇게 블록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뭐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뭐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을 갖다가 복선을 깔아놓고 외교를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그런 차원의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거를 매개로 인한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과의 그런 결속 그 부분을 좀 다지는 거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속이 이게 관계돼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보편적 가치를 이 지금 현재 민현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신냉전 체제는 분명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미일 이렇게 동북아 이 안보 지형은 공고한 이제
체제를 갖춘 거거든.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 뭐 그런 게 자꾸 이제 거꾸로 들어오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미국을 의식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뒤에 재건 사업이 활발히 벌어질 것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까지 감안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당국이나 미국 당국은 어떤 확인도 안 해주고 있는 단계라서 이런 보도만 지금 나와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